내 이름은 박미영. 올해로 72살이 되었다. 오늘은 남편 이승욱의 장례식이 끝나는 날이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정작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불안이었다. 장례식장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문상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자 이제 남은 것은 가족들 뿐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유산을 노리는 친척들 뿐이었다. 고모, 이제 유언장 얘기를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큰 조카 이정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40 중반의 그는 작년에 사업에 실패한 후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왔다. 그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냈었다. 아직 고인이 차갑게 식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나. 며느리 윤지혜가 눈을 흘기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속마음은 다를 게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얼마 전부터 은연중에 어머님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미리 준비할 일이 있으시면 이라는 말을 자주 했었으니까. 지혜 말이 맞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잖아요. 사촌 동생 이미선이 끼어들었다. 환갑이 넘은 그녀는 평생 남의 집살이만 하다가 이제야 자신의 집을 갖고 싶어 했다. 나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장례식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들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다. 변호사 선생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죠? 아들 이도현이 물었다. 나의 유일한 혈육인 50살의 아들. 그마저도 요즘 들어서는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다. 내일 오후 2시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럼 내일 모두 모이죠. 아버님께서 어떤 뜻을 남기셨는지 확인해 봐야죠. 정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숨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남편이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나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그는 중요한 일들을 혼자 결정하는 타입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우리가 평생 모아온 재산은 결코 적지 않다는 것. 강남의 오래된 한옥, 그리고 여러 개의 적금과 주식, 부동산까지 대략 20억 원 정도는 될 것이었다. 그 돈을 노리는 시선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우리 집 거실에는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변호사 김재호 씨는 60대 중반의 점잖은 인상이었다. 남편과는 오래된 친구 사이라고 했다. 고인께서 작년에 유언장을 작성하러 제 사무소에 오셨습니다. 김재호 변호사가 검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다. 그때 직접 봉투에 넣어서 봉인하셨고 오늘까지 제가 보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의 손을 바라봤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더니 개봉했다. 그런데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김재호 변호사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분명히 이승욱 선생님께서 직접 넣으시고 제 앞에서 봉인하셨는데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침묵 속에서 시계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변호사님,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이승욱 선생님이 편지지에 무언가 쓰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봉투에 넣으셨어요. 그럼 누군가 빼간 건가요? 며느리 지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마치 내가 유언장을 숨겼다는 듯이.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야. 나는 당황스러웠다. 정말로 유언장이 사라진 건가? 어머님, 혹시 아버님께서 따로 말씀하신 게 있으세요? 도연이 물었다. 내 아들의 눈빛에도 의심이 섞여 있었다. 없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이상하네요. 분명히 있었는데.
김재호 변호사가 중얼거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언장을 빼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누가? 그리고 왜? 그날 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이 집은 남편이 젊은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한옥이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전통 한옥이라 지금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살면서 항상 느꼈던 것이 있었다. 마치 이 집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집이 사람을 집어삼킬 것 같은 불길한 기운. 마루를 걸을 때마다 들리는 삐걱거리는 소리, 밤중에 저절로 삐걱거리는 문소리, 그리고 복도 끝에 걸린 조상들의 초상화. 그들의 눈빛은 언제나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특히 시아버지의 초상화가 그랬다. 살아생전 무뚝뚝하고 엄격했던 그분의 표정이 그림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았다. 당신은 과연 무슨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다. 남편 이승욱은 평생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결혼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때로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았다. 특히 재산 관리에 관해서는 더욱 그랬다.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부동산을 살 때도 모든 결정을 혼자 했다. 나에게는 결과만 알려줄 뿐이었다. 그런 당신이 유언장에는 뭘 써놓으셨을까? 바람이 불어와 창문이 덜컹거렸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는 거실을 다시 둘러봤다. 혹시 남편이 유언장과 관련된 다른 단서를 남겨놨을까? 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평소와 똑같은 거실, 평소와 똑같은 가구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들락거렸던 서재. 그곳에 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대로 친척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온 것은 큰조카 정훈이었다. 고모, 밤새 잘 주무셨어요? 그런대로 혹시 고모부께서 유언장 말고 다른 말씀을 하신 건 없으세요?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유산 이야기부터 꺼내는군. 없다고 했잖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고모부님이 평소에 자주 가시던 곳이라든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시던 곳이라든지. 정훈의 눈빛이 집안을 훑고 다녔다. 마치 보물을 찾는 사람 같았다. 정훈아, 내가 왜 이렇게 급해하니? 급한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정훈이 작년에 투자 사기를 당해서 몇억 원의 빚을 졌다는 것을. 그래서 요즘 들어 유독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왔던 것이다. 얼마 후 며느리 지혜도 왔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응, 먹었어. 어머니, 죄송한데 혹시 아버님 서재 좀 정리해도 될까요? 중요한 서류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엔 며느리가 서재를 노리고 있었다. 아직 건드리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어머니, 은행 서류나 보험 관련 서류들도 있을 텐데. 지혜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다. 마치 그들이 모두 공모해서 유언장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 즈음에는 사촌 동생 미성까지 찾아왔다. 언니, 어떻게 지내? 그런대로. 언니, 나도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 봤는데. 형부가 유언장을 정말 안 써놓으셨을까? 변호사도 그렇게 말했잖아.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신중한 분이 유언장을 안 써놓으셨다는 게. 미선의 말도 맞았다. 남편은 평생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유언장을 안 써놓았을 리 없었다. 혹시 집 어디선가 다른 유언장이 있는 건 아닐까? 글쎄, 나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아들 도연도 찾아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엄마, 저도 어제부터 계속 생각해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뭔가 다른 곳에 유언장을 숨겨놨을 수도 있어요. 너마저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분명히 뭔가 남기셨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죠. 도연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럼 어디를 찾아봐야 할까? 일단 아버지가 자주 사용하시던 서재부터 봐야죠. 결국 모든 사람이 서재를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 마치 누군가 미리 정보를 흘린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다. 서재는 남편의 냄새가 그대로 배어 있었다. 책 냄새와 담배 냄새, 그리고 남편만의 특유한 향이 섞여 있었다. 책장을 하나하나 살펴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대부분 역사책과 경제 관련 서적들이었다. 책상 서랍도 뒤져봤다. 각종 서류들과 도장,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유언장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실망하며 서재를 나오려는데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문틈으로 밀어 넣은 것 같았다. 진실은 집 안 어딘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 편은 아닙니다. 짧은 메모였다. 컴퓨터로 인쇄한 것 같았고 서명도 없었다. 누가 이런 편지를 보낸 걸까? 그리고 진실은 집 안 어딘가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나는 메모를 다시 읽어봤다. 모든 사람이 당신 편은 아닙니다. 이 문장이 특히 신경 쓰였다. 혹시 친척들 중에 누군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더 나쁜 경우로 누군가 유언장을 훔쳐간 후 나를 의심하게 만들려는 걸까? 메모를 든 손이 떨렸다. 갑자기 이 집이 무서워졌다. 평생 살아온 집인데도 낯선 곳처럼 느껴졌다. 창밖을 보니 누군가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냥 가로등 그림자였다. 나는 메모를 호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과연 누가 이 편지를 보낸 걸까? 그리고 정말로 집안에 유언장이 숨겨져 있을까? 다음 날 오전 나는 다시 서재로 갔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책장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 조선왕 조실록 전집 사이에 얇은 일기장이 끼워져 있었다. 겉표지가 낡아서 언뜻 보면 책의 일부처럼 보였다. 일기장을 꺼내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였다. 2023년 3월 15일.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남겨둬야 한다. 2023년 4월 2일. 미영이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2023년 5월 10일. 정훈이가 또 돈을 빌리러 왔다. 이번이 세 번째다. 하지만 나는 줄 수 없다. 그 돈이 어디에 쓰일지 알고 있으니까. 2023년 6월 20일. 지혜가 이상한 질문을 했다. 내가 죽으면 집은 누구 것이 되냐고.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다니. 2023년 7월 8일. 미선이도 마찬가지다. 자꾸 재산 이야기를 꺼낸다. 혈육들이 모두 돈에 눈이 멀었다. 2023년 8월 15일. 결정했다. 진짜 유언장은 따로 숨겨둔다. 변호사 사무실에 맡긴 것은 미끼일 뿐이다. 2023년 9월 3일. 도연이까지. 내 아들마저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본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나는 일기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유언장은 따로 숨겨둔다는 부분이었다. 그럼 정말로 어디선가 다른 유언장이 있다는 뜻인가? 하지만 어디에?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보니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우리 집의 구조도 같았다. 그런데 다락방 부분에 작은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혹시 다락방에 뭔가 숨겨놨다는 뜻일까? 그런데 다락방은 오래전부터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오래된 짐들이 가득해서 오르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확인해 봐야 했다.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다락방으로 향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가파랐다. 70이 넘은 나에게는 힘겨운 일이었다. 다락방 문을 여는 순간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추억의 냄새가 밀려왔다. 이곳에는 수십 년간 쌓인 물건들이 가득했다. 오래된 장롱,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들,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장난감들. 하지만 남편의 구조도를 보면 분명히 이곳 어딘가에 뭔가 숨겨져 있을 것이었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구석구석을 살펴봤다. 한쪽 벽면에 오래된 장롱이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가 쓰시던 오동나무 장롱이었다. 장롱을 열어보니 오래된 옷들과 이불들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맨 아래쪽을 보니 이상한 것이 있었다. 나무 바닥판이 다른 부분보다 약간 들떠 있었다. 바닥판을 드러내보니 그 아래에 작은 철제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드디어 찾았구나.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오래된 자물쇠라 약간의 충격을 가하니 쉽게 열렸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편지 봉투였다. 겉면에 미영에게라고 남편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편지를 꺼내 읽어보니, 미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생전에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 첫째, 변호사 사무실에 맡긴 유언장은 가짜다. 진짜 유언장은 이 상자 안에 들어있다. 둘째, 우리 집과 재산은 모두 너에게 물려준다. 다른 친척들에게는 각자 일정 금액의 현금만 주도록 했다. 셋째, 정훈과 지혜, 미선은 모두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다. 특히 정훈은 내가 생전에 몇 번이나 돈을 빌리러 왔었다. 조심하라. 넷째, 도연이는 내 친아들이지만 요즘 들어 돈에 눈이 멀어가고 있다. 그 역시 조심해야 한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을 너에게만 말하는 이유는 너만이 이 가족을 진짜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누군가 이 유언장을 노린다면 조심하라. 돈 앞에서는 가족도 적이 될 수 있다. 사랑한다, 미영아. 마이너스 승우.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났다. 남편이 모든 것을 나에게 남기려고 했다는 것보다도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걱정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상자에는 편지 외에도 진짜 유언장과 각종 재산 목록, 그리고 은행 금고, 열쇠까지 들어 있었다. 유언장을 펼쳐 읽어보니 정말로 모든 재산이 나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다. 다른 친척들에게는 각자 1,000만 원씩만 주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졌다. 이것을 알게 되면 친척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날 저녁 나는 발견한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숨겨뒀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할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저녁 늦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막내 조카 이민수였다. 25살의 그는 평소에 우리 집에 거의 오지 않았다. 고모, 안녕하세요. 민수야,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민수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다. 고모,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유 원장, 제가 가져갔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져간 거예요. 어제 새벽에. 너가? 왜?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시켜서요. 누가?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더 자세히 묻기 전에 민수가 주머니에서 유언장을 꺼냈다. 여기 있어요.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나는 유언장을 받아들었다. 분명히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 그 봉투였다. 민수야, 누가 너를 시켰니? 솔직히 말해. 고모, 죄송해요. 하지만, 고모,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무서워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서우면 더욱 말해야지. 나한테는 말할 수 있잖니. 안 돼요. 만약 그 사람이 알면. 민수가 말을 마치지 못하고 밖을 힐끗 쳐다봤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민수야, 그 사람이 너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사람한테 빚이 있어요. 빚? 네. 제가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도와줬어요. 나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민수의 약점을 잡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언장을 가져오라고 시켰구나. 네. 죄송해요, 고모. 민수야, 그 사람이 유언장으로 뭘 하려고 했니?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져오기만 하라고 했어요. 나는 봉투를 열어봤다. 안에는 편지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하지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집과 모든 재산은 김재호에게 맡긴다. 그가 적절하게 분배하기를 바란다. 김재호? 변호사를 말하는 건가? 이상했다. 남편이 왜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을까? 민수야, 혹시 너를 시킨 사람이 김재호 변호사니?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역시 그랬구나. 민수야, 김재호 변호사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다는 거니? 제가 사업 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서 그때 김재호 변호사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얼마나?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런 돈을 왜 김재호 변호사가 대신 갚아줬을까? 그 대가로 유언장을 가져오라고 했구나. 네. 죄송해요. 나는 상황을 정리해봤다. 김재호 변호사가 민수를 이용해서 유언장을 조작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는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하지만 왜 남편과 오래된 친구라던 그가 왜 이런 일을? 민수야, 김재호 변호사가 다른 말은 안 했니? 고모부님이 생전에 자기한테 모든 재산을 맡기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 그런데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증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점점 화가 났다. 김재호 변호사가 남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수야,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모, 저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민수가 돌아간 후 나는 진짜 유언장을 다시 꺼내봤다. 남편의 진짜 뜻이 담긴 유언장을. 이제 김재호 변호사와 대결해야 할 때가 왔다. 다음 날 나는 친척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거실에는 정훈, 지혜, 미선, 도현 그리고 민수까지 모두 모였다. 다들 앉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모든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유언장을 찾았어. 어디서요? 정훈이 급하게 물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내용이야. 나는 가짜 유언장을 꺼내 보였다.
이게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유언장이야.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기다렸다. 여기에는 모든 재산을 김재호 변호사에게 맡긴다고 되어 있어. 뭐라고요? 지혜가 놀라며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김재호 변호사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하기로 되어 있어. 정훈이 벌떡 일어났다. 그럴 리가 없어요. 고모부님이 왜 변호사한테 모든 걸 맡겨요? 나도 이상해. 그럼 이 유언장이 가짜라는 거예요? 미선이 물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때 도연이 입을 열었다. 엄마, 혹시 아버지가 다른 유언장을 남기신 건 아닐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 아버지 성격상 이런 중요한 일을 변호사한테만 맡기실 분이 아니거든요. 내 아들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아직 진짜 유언장을 공개할 때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훈이 제안했다. 집을 샅샅이 뒤져보죠. 잠깐. 나는 그들을 제지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구니? 급하다기보다는 정훈이 말을 흐렸다.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 모두 돈이 필요한 상황이지? 침묵이 흘렀다. 정훈아, 내가 작년에 투자 사기당한 거 나도 알고 있어. 정훈의 얼굴이 빨개졌다. 지혜야, 너희 도연이가 회사에서 잘릴 위기라는 것도 알아. 며느리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선아, 내가 전세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사촌 동생이 고개를 숙였다. 너희들 모두 내 남편의 재산이 필요한 거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한 푼도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니? 어머님,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그냥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아버지의 뜻? 너희가 정말로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왔어야지.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희 중에 누가 밤을 새워 간병했니? 아버지가 외로워하실 때 누가 곁에 있어줬니?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런 너희들이 이제 와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다고? 정훈이 변명하려 했다. 고모, 저희가 바빠서. 바빠서? 돈 때문에 바빴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다 알고 있어. 어머님, 오해예요. 지혜가 말했다. 오해? 내가 아버님께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미리 준비할 게 있으시면 준비하시라고 한 말도 오해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말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평생을 가족이라고 믿고 살아온 이들의 진짜 모습을.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이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오늘 친척들과의 대화를 통해 확실해진 것이 있었다. 그들 모두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내 아들 도연의 태도였다. 도연이 회사에서 잘릴 위기라는 것은 며느리 지혜를 통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몰랐다. 그날 밤늦게 도연이 혼자 찾아왔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니? 오늘 엄마 기분 상하게 한 것 같아서요. 도연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제가 1순위 대상이래요. 왜? 작년에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실패했거든요. 그때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어요.
얼마나? 몇십억 원이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 큰 돈을? 네. 제가 잘못 판단한 거였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회사에서 저한테 배상 책임을 지라고 해요. 얼마를 배상하라고? 10억 원이요. 10억 원이라니. 도연의 연봉으로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다. 그래서 아버지 유산이 필요한 거구나. 네. 죄송해요, 엄마. 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내 아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몰랐다. 도연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버지한테 말했어야지. 어떻게 말해요? 아버지가 실망하실까봐 무서웠어요. 도연이 울먹였다. 아버지는 제가 성공한 줄 알고 계셨는데 갑자기 실패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아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남편은 도연에게 항상 높은 기대를 했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버티고 있니? 대출을 받아서요. 하지만 이자가 너무 높아서. 얼마나? 월 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런 고리대금을 쓰고 있었다니. 도연아, 그런 돈을 왜 썼니?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줘서 내 아들이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줄 몰랐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유산을 바라본 게.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내 아들마저도 결국은 돈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진짜 유언장의 내용을 공개해야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김재호 변호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다음 날 나는 남편이 다니던 은행을 찾아갔다. 혹시 김재호 변호사와 관련된 기록이 있을까 해서였다. 은행에서 만난 지점장 이수호 씨는 남편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다. 사모님, 문상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남편이 김재호 변호사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재호 변호사요? 이수호 지점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우리 남편과 친한 사이였다고 하던데. 사모님, 그게 좀 이상한데요. 왜요? 사실 이승욱 사장님께서 몇 달 전에 김재호 변호사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신 적이 있어요. 조사를? 네. 김재호 변호사가 다른 고객들의 유언장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김재호 변호사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어떤 조작이요? 여러 명의 노인분들 유언장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재산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남편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이승욱 사장님이 김재호 변호사한테 유언장을 맡기시면서도 따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안전장치요? 진짜 유언장은 다른 곳에 보관하시고 김재호 변호사한테는 가짜만 맡기신 거죠. 역시 그랬구나. 남편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사모님, 김재호 변호사가 혹시 연락 왔었나요? 아직은 없었어요.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진짜 유언장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이수호 지점장의 말이 맞았다. 김재호 변호사는 분명히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다. 혹시 우리 남편이 다른 곳에 뭔가 맡겨둔 것은 없을까요? 아, 그러고 보니 이승욱 사장님이 저희 은행 금고에 뭔가 맡겨두셨어요. 뭐요? 잘 모르겠어요. 봉투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은행을 나오면서 나는 점점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남편은 김재호 변호사가 유언장을 조작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둔 것이었다. 진짜 유언장은 집에, 그리고 또 다른 증거들은 은행 금고에 보관해 둔 것이었다.
하지만 김재호 변호사도 만만치 않을 것이었다. 그는 분명히 다른 방법을 시도할 것이었다. 그날 밤 11시경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올까? 문을 열어보니 김재호 변호사였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긴급한 일이 있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들어오세요. 김재호 변호사가 거실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다. 사모님, 혹시 이승욱 사장님이 다른 유언장을 남기신 건 아닐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제 사무실에서 확인해 본 유언장이 좀 이상해서요. 뭐가 이상한데요? 글씨체가 평소 이승욱 사장님 글씨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김재호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유언장은 그가 조작한 것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혹시 집안에서 다른 유언장을 찾아보셨나요? 아직 못 찾아봤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이런 일에 경험이 많거든요. 김재호 변호사가 집안을 훑어보는 눈빛이 탐욕스러웠다. 괜찮아요. 혼자서 찾아볼게요. 하지만 사모님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김재호 변호사가 포기하지 않았다. 사모님, 혹시 이승욱 사장님이 평소에 중요한 서류를 어디에 보관하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서재라든지 침실이라든지. 그는 집안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었다. 변호사님, 너무 늦었으니까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아, 네. 그럼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김재호 변호사가 나간 후 나는 불안해졌다. 그가 다른 방법으로 집에 침입할 수도 있었다. 나는 즉시 현관과 창문의 자물쇠를 모두 확인했다. 그런데 밤 1시경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뒷마당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손전등 불빛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누군가 우리 집을 뒤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경찰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우리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사라진 후였다. 할머니, 뭔가 없어진 건 없나요? 아니요, 특별히 없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뒷마당에서 발자국과 함께 담배꽁초 하나를 발견했다. 그 브랜드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나는 알고 있었다. 김재호 변호사였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범인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편지와 함께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김재호 변호사가 어떤 남자와 만나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내 아들 도연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이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만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도연이와 김재호 변호사가 미리 만나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어젯밤에 도연이가 나한테 한 고백도 거짓말이었을까? 나는 즉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연아, 지금 어디 있니? 회사에 있어요. 왜요? 잠깐 집에 좀 와줄래? 지금요?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이야기할게. 1시간 후 도연이 집에 도착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나는 사진을 내밀었다. 이거 설명해봐. 도연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김재호 변호사와 언제부터 만났는지가 중요해. 도연이 한동안 말을 못했다. 엄마, 솔직히 말해, 도연아. 죄송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한 달 전부터 만났어요. 왜? 김재호 변호사가 먼저 연락했어요. 아버지 유언장 건으로 상의할 게 있다고. 뭘 상의한다고? 아버지가 김재호 변호사한테 모든 재산 관리를 맡기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김재호 변호사가 제안했어요. 만약 제가 협력하면 유산 분배에서 더 많은 몫을 주겠다고. 협력이 뭘 뜻하는데? 엄마를 설득하는 거였어요. 김재호 변호사의 말을 믿도록. 내 아들이, 내 친아들이 나를 속이려고 했었던 것이다. 도연아,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니?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를 팔아넘기려고 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도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나가. 엄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엄마, 오해예요. 저는 정말로. 오해? 내가 김재호 변호사와 한 달 동안 만나면서 나를 속이려고 한 게 오해야? 도연이 할 말을 잃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니야. 나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도연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엄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할 말 없어. 엄마, 정말로 저는 김재호 변호사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저는 김재호 변호사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도연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뭐라고? 나는 문을 조금 열었다. 엄마, 사실은 아버지가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무슨 부탁? 김재호 변호사를 감시하라고요. 나는 완전히 문을 열었다. 들어와. 도연이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도연아, 자세히 말해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때 아버지가 김재호 변호사를 의심한다고 하셨어요. 왜? 김재호 변호사가 다른 고객들의 유언장을 조작해서 재산을 가로챘다는 정보를 얻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김재호 변호사와 접촉해서 그의 계획을 알아내라고 하셨어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렇다면 도연이가 김재호 변호사를 배신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럼 내가 김재호 변호사한테 협력한다고 한 것도 연기였어요. 그의 진짜 계획을 알아내기 위해서요. 그럼 김재호 변호사가 뭘 계획하고 있다는 거니? 도연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거 들어보세요. 녹음기를 재생하자 김재호 변호사의 목소리가 나왔다. 도연 씨, 계획대로 진행됩시다. 당신 어머니가 진짜 유언장을 어디에 숨겨뒀는지 알아내야 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간단해요. 당신 어머니를 설득해서 집을 뒤질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 진짜 유언장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죠? 그땐 그 유언장도 사라지게 하면 되죠. 사라지게 한다고요? 네. 그리고 결국엔 제가 만든 유언장만 남게 될 거예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김재호 변호사가 진짜 유언장마저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연아, 그럼 내가 진짜로 김재호 변호사를 속이고 있었던 거구나. 네, 엄마. 죄송해요. 말씀 못 드린 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아버지가 절대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서. 남편의 마지막 배려였구나. 그럼 김재호 변호사는 언제 움직일 예정이야? 내일 밤이에요. 엄마가 잠든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진짜 유언장을 찾으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덫을 놔야겠네. 네.
김재호 변호사를 현행범으로 잡는 거야.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우리한테는 증거가 있잖아. 나는 다락방에 숨겨둔 진짜 유언장을 생각했다. 도연아, 내일 밤에 김재호 변호사가 오면 경찰에 신고해. 알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끝나면 진짜 유언장을 공개할게. 진짜 유언장이 있다는 거예요? 응. 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장이. 도연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에 공개할 생각이었다. 다음 날 밤 12시. 나는 일부러 불을 끄고 잠든 척했다. 도연은 옆집에 대기하고 있었고 경찰에게는 미리 연락을 해둔 상태였다. 밤 1시 정도 되었을 때 예상했던 대로 뒷마당에서 소음이 들렸다. 김재호 변호사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김재호 변호사는 손전등을 켜고 거실부터 뒤지기 시작했다. 서재, 침실, 부엌, 구석구석 찾아다녔다. 그런데 그가 다락방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설마 다락방까지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내 예상과 달리 김재호 변호사는 다락방으로 바로 향했다. 그리고 내가 유언장을 숨겨둔 장롱을 찾아냈다. 누가 알려준 거지? 그때 다락방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찾았나요? 나는 깜짝 놀랐다. 김재호 변호사 혼자 온 게 아니었구나. 응, 여기 있다. 김재호 변호사가 철제 상자를 꺼냈다. 이제 이걸 없애버리면 돼. 하지만 혹시 박미영 씨가 내용을 이미 봤으면 어떻게 하죠? 두 번째 목소리의 주인을 알 수 있었다. 내 조카 정훈이었다. 설마 봤겠어? 며칠 전에 여기 온 게 처음일 텐데. 그럼 다행이네요. 정훈이 김재호 변호사와 공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훈아, 내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쉽게 찾을 수 있었어. 고모가 다락방을 뒤진다는 걸 보고 여기에 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역시 가족이 내부 정보를 주니까 쉽네. 그들이 상자를 열고 있었다. 이거 뭐야? 진짜 유언장이잖아.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 모든 재산이 박미영 씨한테 상속된다고 되어 있네. 그럼 우리 계획이 틀어지는 거 아닌가? 괜찮아. 이걸 없애버리면 내가 만든 유언장만 남게 돼. 김재호 변호사가 라이터를 꺼냈다. 잠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고모. 정훈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정훈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고모, 이건. 정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김재호 변호사가 나섰다. 박미영 씨, 우리를 본 게 실수였어요. 뭐가 실수야? 이제 당신도 입을 다물게 해야겠네요. 김재호 변호사가 위협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순간 나는 위험을 느꼈다. 김재호 씨,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돈 때문이죠. 뭐가 더 있겠어요? 김재호 변호사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당신들 노인네들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대부분 쓸 줄도 모르고 그냥 쌓아두기만 하잖아요. 그게 당신이 훔칠 이유가 돼요? 훔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정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조카 정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고모, 저도 살아야 해요. 그래서 고모를 배신한 거야? 배신이 아니라 어차피 고모 혼자 쓰시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잖아요. 나는 실망했다. 내가 아끼던 조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정훈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실까? 정훈이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김재호 변호사가
제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그 대가로 나를 팔아넘긴 거구나. 김재호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박미영 씨, 이제 그만 헛소리하고 이 유언장을 넘겨주세요. 안 돼.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김재호 변호사가 정훈을 향해 눈짓했다. 정훈이 나를 붙잡으려고 다가왔다. 정훈아, 정말로 이런 짓을 할 거니? 고모, 죄송해요. 그 순간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났다. 경찰이다. 손들어. 도연이 경찰을 부른 것이었다. 망했다. 김재호 변호사가 당황했다. 어떻게 해요? 정훈도 허둥대고 있었다. 정훈아, 창문으로. 김재호 변호사가 창문 쪽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다락방 창문은 너무 높아서 뛰어내리기 어려웠다. 포기하고 투항하세요. 경찰들이 다락방까지 올라왔다. 김재호 변호사와 정우는 결국 체포되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연이 다락방으로 올라와서 나를 부축했다. 응, 괜찮아. 나는 진짜 유언장을 품에 꼭 안았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일주일 후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나는 진짜 유언장을 공개했다. 거실에는 며느리 지혜, 사촌 동생 미선, 그리고 도연까지 모두 앉아 있었다. 정우는 구속된 상태였다. 모두들 앉아.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줄게. 나는 남편이 남긴 편지와 유언장을 꺼냈다. 이게 승욱이가 정말로 남긴 유언장이야.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모든 재산은 아내 박미영에게 상속한다. 다만 다른 가족들에게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도움을 주되 진심으로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 지혜가 입을 열었다.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의 행동에 달려 있어. 나는 남편의 편지를 읽어줬다. 정훈이는 여러 번 돈을 빌리러 왔지만 진정한 반성이 없었다. 지혜는 내 건강이 나쁠 때도 걱정보다는 재산에 더 관심을 보였다. 미선이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만약 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미영이가 적절히 도와주기를 바란다라고도 되어 있어. 미선이 울먹이며 말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지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아버님을 진정으로 모시지 못했어요. 나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다.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했다. 도연아, 너는? 엄마,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모든 걸 맡기셨다면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내 아들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다. 그럼 내가 결정할게.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지혜야, 도연이가 회사 일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어머님.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해. 네, 약속드릴게요. 미선아, 너도 집 문제가 있다고 했지? 도와줄게. 언니 고마워요. 하지만 정훈이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정훈이는 선을 너무 많이 넘었어. 일단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나서 생각해보자. 모든 사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이 돌아간 후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모든 게 끝났어요. 남편의 사진이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이 왜 그런 복잡한 계획을 세웠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나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미영아,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야.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야.
나는 이번 일을 통해 우리 가족들이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들을 사랑했던 것이다. 돈은 언젠가 없어지지만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 그것이 내가 우리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은 진짜 유산이야.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우리 고택을 감싸고 있었다. 이 집은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니었다. 가족의 사랑과 추억이 깃든 따뜻한 곳이었다. 나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여보, 걱정 마세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를. 앞으로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가족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노을이 점점 깊어져 갔다. 그리고 당신이 남겨주신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도 제대로 물려줄게요. 바람이 불어와서 남편의 사진을 살짝 흔들었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사라진 유산의 비밀. 그 비밀은 결국 사랑이었네요. 노을이 완전히 지고 밤이 찾아왔다. 하지만 내 마음은 따뜻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는 것을. 그것이 남편이 마지막에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 이제 나는 알았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박미영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사라진 유산을 찾는 과정에서 그녀가 진짜로 찾은 것은 돈이 아니었다. 바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기도 한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 너무 멀리서 찾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진정한 유산은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질 또 다른 비밀을 가장 먼저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